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코스피 먼저 볼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게 이 구간이 되게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2500까지도 뭐 2500에서 2520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중요한 거는 수급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아니면은 뭐 그 악재들이 뭐라도 좀 해소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2500선은 그래도 나름 지지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좀 보이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개인들 자금이 좀 더 들어와서 버텨주는 모습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봤을 때는 돌아오는 이번 주죠. 돌아오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에서 분명히 뭔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은 채권 금리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뭔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근데 나온다 하더라도 잘 나와봤자 제가 봤을 때는 2550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걸릴 만한 곳이 한 2550 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실적이나 뭔가 미장에서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와줘야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V자로 반등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당장 볼 때는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올라가서 2550에서 이제 한 대 맞고 다시 내려와서 2500 지지하고 옆으로 이제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우선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뭐 V자 반등하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락으로 갔을 때는 2450 정도는 충분히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앞전에서도 분명히 2450대는 거래가 많았어요. 자,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구간이에요. 2450대에서는 그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을 때도 이 구간은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더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열어둘 만은 해요. 근데 웬만해서는 버틸려는 모습은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자, 해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우선 증시자금 먼저 보게 되면은, 증시자금은 개인들이 저점 매수세 들어오면서 좀 예탁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2조 원 가까이가 한 번에 들어왔었고, 뭐 그리고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해서 자금이 좀 들어와서 앞전에 보게 되면은 뭐 5조 2천 정도 이제 52주 정도 있었죠. 52주에서 지금 55소까지 지금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 신용잔고도 크게 안 줄었어요. 반대매매를 우려했었는데 자금이 오히려 들어오면서 신용 반대매매 리스크가 조금은 낮아지질 않았냐. 뭐 보시다시피 20조 정도, 20조 3천 정도에서 이제 줄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예탁금이 주는데 줄지 않았었거든요, 신용잔고가. 근데 오히려 더 늘었죠. 그랬을 때는 예탁금이 그나마 좀 늘어나서 그러면 문제는 없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나름 저점이, 어차피 내년이면은 이제 다 뭐 금리 인하도 할 거니까 지금은 이제 뭐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자 하면서 돈이 좀 들어오는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죠. 어느 정도 오게 되면 한계인데, 자, 수급을 봤을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게 이탈이 나오진 않았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코스피에서 뭐 천억 요 정도였었거든요. 아예 던지지도 않았었고, 자, 기관 같은 경우에 조금 기관이 좀 던지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막 어마무시한 수량이 아니에요. 2천억, 3천억 뭐 하루 쉬어가고 또 하루 쉬어가고, 자,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전에 봤을 때는 좀 강했죠. 그 전에 봤을 때는 어디 갔어?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봤을 때도 그 전에 봤을 때가 이제 1조 4천억, 뭐 2조 2천억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던지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막 9천억도 던졌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선물을 던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현물을 거의 안 던지는 대신에 선물을 던지긴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 수량이 앞전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천억, 7천억, 2천억 이쯤 되면 이제 선물 갖다가 매수를 돌려야 될 만 하거든요, 외인들도. 그래서 이번 주는 외인들 선물이랑 코스피에 현물이 들어오는지 선물이 들어오는지 그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적당히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선물에서 좀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현물에서 혼자서 조금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수량 이탈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멈춰줄 때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악재가 하나 정도 더 떠준다면은 2450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위치까지 정확하게 왔어요.
1300, 10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놨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금요일 날 찍을 만큼 찍었어요. 진짜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국장 같은 경우도 2500에서 2520 정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딱 왔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악재를 이제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60선, 그리고 앞전에 이제 지지받았었던 그런 위치인 13,600에서 13,700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잘 나온다면은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거기서 V자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환율, 채권 금리 이런 부분들이 다 정상화가 돼야지 완전히 V자 반등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 중국 이슈 정도만 좀 해소된다거나 아니면은 미중 갈등이 좀 해소된다거나 몇 가지 있어요. 조금이라도 한두 개라도 좀 해소가 되면은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버텨주는 그런 모습 정도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얘도 반대로 뭐 안 좋은 내용들이 더 나온다. 여기서 뭐 파생으로 해서 뭐 중국의 이슈가 더 커지고 채권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서 뭐 4.3% 이상을 넘어간다, 막 4.5%를 넘어가기 시작한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추가 하락이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솔직히 투심이 많이 죽은 상태여서 그 다음에는 120선을 지지하기보다는 앞전에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 12,600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기술적 반등 나오고 빠지거든요. 다시 나오더라도. 자, 요렇게 빠지려면은 정말 크게 빠지는 건데, 요렇게 빠지려면은 진짜 뭔가 큰 문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빠지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빠지고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까지 주고 그러고 이렇게 빼야 돼요. 그래서 요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주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국장도 동일해요. 국장도 동일하게 봤을 때, 자, 이렇게까지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지고 여기까지 올려주고 그러고 빼면 뺄 거예요. 그래서 버텨주는 자리가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여기까지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살려내는 그런 일주일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안 된다면은 2450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뭐라도 의미 있게 좀 바뀌었으면 괜찮아요. 수급이 좀 들어왔다, 아니면 뭐가 좀 괜찮게 좀 들어왔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악재들이 해소된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럼 뉴스를 좀 봐볼게요.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은 이거예요. 연준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공개가 됐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이슈가 아닌데, 시장 자체에 깔려있는 악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악재로 또 작용을 했었다고 전 보거든요. 시장 자체에는 중국 뭐 디폴트, 뭐 헝다, 그리고 바오 뭐죠?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비고위 위안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FOMC에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악재다 이렇게 좀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전에서도 분명히 파월이 얘기를 했었어요. 데이터를 보고서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9월을 건너뛰고 11월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전에 0.25%를 올렸기 때문에 9월은 저도 쉴 거라고 봐요. 9월 한번 건너뛰고 11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추가 인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아직 멀었다, 2%까지. 이거 다 예전에 파월이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는 추가 금리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러면은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 좋네 라고 시장이 좀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재로 좀 작용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내용들은 이거예요. 지난주 초반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자, 디폴트 위기다, 비고위 위안이라고 이제 중국 건설사죠. 그 컨트리 뭐죠? 있어요. 이쪽 이름들이 좀 헷갈려가지고. 해서 이쪽에 대한 이제 채권 상환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래가지고 디폴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깔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부동산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었는데, 지금 컨트리 가든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망할 수도 있겠다, 줄도산 나는 거 아니냐, 뭐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절대 안 봐요. 이 내용이 좀 깔린 상태에서 이제 파월의 FOMC 그 의사록이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봤었던 거고, 거기에 의해서 엊그저께였나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쯤에 자, 중국 헝다그룹에서 미국에서 이제 파산부부 신청을 갖다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이제 불안감을 더 확산을 시켰다. 자, 챕터 15를 갖다 발행을 했는데, 자, 어쨌든 요런 내용들까지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 때문에 이거 악재가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으로 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뭐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 위기가 이제 금융권에 이제 불똥을 튀겨가지고 중국판 리먼 사태 우려 이제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고 공산당이다 보니까 원치 않는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뭐 주택 지수나 우리가 보고 있는 CPI 이런 지수들 있죠. 솔직히 그것도 조작이 가능한 나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공개를 안 해버려요. 그냥 GDP도 공개를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공개를 안 해버리고 내부적으로 얘네들을 전부 다 쳐내요. 여기는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쪼개고 죽일 거 죽이고 니네들 다 부실 거 부시고 해가지고 살릴 것만 살려요. 그러면서 정상화를 시킵니다. 중국은. 결국은 그래서 이쪽이 금융권 불똥으로 가서 무슨 리먼 사태로 간다? 솔직히 이거는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다만 이거에 대한 그런 걱정들 때문에 우려하면서 투심이 줄 수는 있어요. 그건 있는데, 자, 요걸로 인해 가지고 터진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터질 거였으면은 2년 전에 헝다 때 21년도에 이미 터졌어야 돼요. 헝다를 이미 다 잡아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저거 채권 저거 신청했다고 저게 터진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헝다에서는 지금 해외 채권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해외 채권을 정리한 뒤에 중국 내에서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조용히 정리하려나 그런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투심 자체는 굉장히 줄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투심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금융권 전이는 솔직히 어렵다고 봐요. 이걸 가만히 냅둘 곳이 아니거든요. 뭐 한국도 동일하잖아요. 미국도 동일하고. 뭔가 터지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이 터지려고 하면 정부가 들어가서 바로 정리를 해줘요. 빠르게. 자, 한국 같은 경우도 PF 사태가 터지려고 했을 때 정부가 바로 들어가서 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중국은 오히려 그게 더 쉬운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이는 절대 불가능하고, 안 그래도 지금 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뭐 이제 유동성을 더 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한 1, 2주 아니면은 이게 좀 정리가 되고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서만 지금 좀 이슈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뭐 예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 차라리 저는 그쪽이 더 오히려 좀 리스크가 더 컸었죠. 만약에 크다고 본다면은. 자, 그런 식으로 다 각 정부에서는 어차피 다 막아줄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다만 투심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일주일 지났나요? 일주일 정도 딱 지나니까 비고위안에서 이제 뭐 7천억 원에 대한 이제 부채 연기 상한을 갖다가 제안을 했어요. 뭐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가는 모습이에요. 9월 2일 날 만기가 오는 게 있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3년 동안 이제 분할 상환을 하겠다. 뭐 비슷해요. 헝다 때도 이런 식으로 분할 상환을 하겠다. 뭐 근데 분할 상환을 못 하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안 됐다 하면서 또 다시 악재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또 결국은 이게 분할 상환 되게 해가지고 막 결국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헝다 때도 봤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중국 정부에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그래서 9월달 FMC 돌아오는 9월달에 F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역시나 시장에서도 89%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 이번에 FMC 저쪽에서도 얘기했다시피 9월을 건너뛰고 11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이제 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올라왔어요. 앞전에서는 한 20%대였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30%대까지 좀 올라오면서 금리 인상을 하다 0.25% 11월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확률이 조금 올라오기는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한순간에 계속 바뀌다 보니까 뭐 가봐야지 알겠죠. 뭐 9월에 한번 지나봐야지 또 이게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올 거라 봐요. 그래서 11월까지는 볼 필요 없고 9월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미국 채권 금리예요. 우선 10년물인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고점으로 있었던 자리 10월 달에 진짜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했었거든요. 10월 달에 그 난리가 났었을 때가. 자, 그때 이제 고점으로 찍었었던 데가 4.3에서 4.4포인트였어요.
자, 4.4% 정도 됐었는데 그 근처까지 지금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살짝 눌렸는데 금요일 날, 자,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 거냐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근데 채권금리는 쉽게 내려올까 싶기는 해요. 근데 뭐 시장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거는 확확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꾸준히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게 좀 내려와야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요게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환율이 올라가는 거 되게 많거든요. 엔화, 위안화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지만, 자, 요게 가장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내려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지금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안 올라왔어요. 뭐 100 정도에서 지금 100이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100이면은 거의 바닥권이었어요. 거기서 조금 올라왔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아니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50에서 지금 앞전에 고점으로 작용했었던 1340까지 지금 올라왔었어요. 자, 여기 고점을 갖다가 돌파가 나온다면은 분명히 환율은 좀 강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버텨주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뭔가 구두 개입이나 뭔가 개입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자, 조만간 개입이 있을 거고, 한국만 개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도 이제 조만간 개입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중국은 이미 개입을 시작했어요. 그저께부터. 그래서 위안화 이제 좀 개입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자, 위안화나 엔화가 좀 정상화가 되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 지금 원 달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위안화하고 엔화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안화하고 엔화도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만 진정이 돼도 요거는 알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채권 금리가 이제 봤었던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더 떨어지면은 달러의 그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채권 금리가 빠지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 인덱스도 빠지면서 또 추가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봐야 되는 거는 엔화하고 위안화가 정상화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당국에서도 구두 개입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달러로 갖다 쏴가지고 계속 개입을 해줄 건지, 어떻게든 1350을 갖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달러 하나 사는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는 거는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빠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영은행에서 위안화 개입 확대를 갖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위안화는 막을 거예요, 이러면은. 위안화가 막힌다는 거는 한국 원달러 환율도 다시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위안화를 우선 막아주면은. 자,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아직 개입은 안 했어요. 근데 엔화도 YCC를 갖다가 변경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YCC를 변경을 한 게 엔화 가치를 갖다가 상승시키려고 YCC를 변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엔화 가치가 안 올라갔어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 은행에서도 분명히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동시에 개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도 쫙 빠질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저는 1350대에서 이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뭐 한미 간 금리 차 이거는 솔직히 안 봐도 돼요. 사실상 한미 간 금리 차가 이미 예전부터 일어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외환 유출이 있을 거다. 솔직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미 유출이 있을 거였으면 그 전에 유출을 했어요. 지금 유출이 저렇게 안 된다는 거는 오히려 내년도에 오히려 더 환율이 정상화가 됐을 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환 유출은 솔직히 한미 금리차 때문에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오히려 그 채권 금리하고 환율, 미국 달러 지수, 그리고 엔화하고 위안화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내 환율을 움직이는 거는.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개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면은. 자, 그리고 금통위 같은 경우가 이제 내일 모레 열리나? 열리죠. 보시다시피 24일 날 열리네요. 24일이면은, 자, 목요일 날 열리는데 어차피 동결을 할 거예요. 금리는 한은 같은 경우 동결을 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가계부채가 많이 세졌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소리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좀 시장에서도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고 좀 진정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주담대나 이런 걸 막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도 좀 눌러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두 개입으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번 던져줄 거고, 분명히. 근데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구두 개입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당국에서 개입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만 던져줘도 확 떨어지거든요, 환율이 우선은.
자, 그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번 주 환율만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면은 외국인들 수급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게 좀 돌아오는지,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너무 큰 거 아니야 했는데 너무 크게 생각했었네 우리가 이 약재들을. 요런 식의 반응들이 좀 나와준다면은 시장이 버텨주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0선에서 버텨주면서 2550 사이에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이 악재들이 더 커져가지고, 그리고 이런 개입들도 하나도 없으면은 당연히 2450까지 당연히 또 추가 하락 바로 이어가겠죠. 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채권이랑 환율 쪽 그리고 중국 쪽 이 내용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추가 악재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러시아 쪽은 뭐 계속 전쟁 중이고, 러시아에서 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곳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러시아 뭐 전쟁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 w 항구 쪽으로 해가지고 곡물 저장고를 계속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물 협정이 끝난 다음에 그냥 그만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곡물이 있는 곳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세계 곡물 가격을 갖다가 꾸준히 올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죽자 약간 이런 모습이죠.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좀 다가올 거고, 이게 이제 8월에 나오는, 그리고 그 다음 9월에 나오는 CPI에 분명히 영향은 줄 수밖에 없다. 뭐 얼만큼 크게 줄지 몰라요. 어느 정도 정상화 됐다면은 다른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 지금 곡물들이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못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요것도 좀 보셔야 되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진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자, 앞전에 고점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뛰어넘고요. 85불까지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8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0에서 지금 80불대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그냥 쭉 버텨만 줘도 다행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이거 역시나 또 CPI에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CPI가 또 안 좋게 된다면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긴축을 다시 할 거고,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을 다시 더 진행을 해야 된다. 요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는 뭐 곡물가하고 이제 유가 정도 같이는 보셔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 정도 있고요. 다음 주 보셔야 될 거는 크게 없어요. 뭐가?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전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요. 오히려 잭슨홀 여기서 뭐 별 얘기 안 나올 거라 보거든요. 여기서 파월 연설이 나올 건데, 파월 연설 해봤자 앞전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는 뭐 인플레이션 목표가 이제 2%고 그거 가려면 아직 멀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를 갖다가 더 보면서 이제 할 거고, 아무래도 뭐 9월이나 11월 그때 정도 금리 인상 보고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뭐 금리 인하는 당장은 없다. 내 상상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멘트 나오겠죠 분명히. 지금까지 했었던 거 그냥 다 종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악재로 작용을 하느냐? 이거는 그때 가서 시장을 봐야 돼요. 지금 FOMC 의사록에서 뻔한 내용 나왔는데도 그걸 악재라고 하면서 반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시장에 깔린 악재들이 워낙 많으면은 조그만한 게 그냥 나오더라도 이거 악재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악재가 굳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되면 악재가 되고 호재가 되면 호재가 될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에 뭐 이제 빅테크들, 애플이나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제 등등 되게 많죠. 걔네들이 지금 다 죽쓰고 있어요. 걔네들이 올라가줘야지, 나스닥이라도 이렇게 좀 걔네들 빅테크 빨로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지 세계 시장이나 채권 금리도 좀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서 보통 반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거는 엔비디아밖에 없다고 봐요.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이 굉장히 높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향후 나올 수 있는 뭐 가이던스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거야 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다음 분기에는 우리는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어, 니네 목표치보다 더 할 거야, 요 정도의 멘트들이 막 쏟아져야지 엔비디아가 말도 안 되게 혼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지면서 우선은 어느 정도 바닥을 쳤잖아요. 보셨다시피 나스닥 어디였어?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거라고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뭐 버텨주면 버텨줬지 여기서 바로 또 추가 바로 부셔버린다? 웬만해서 버틸 것 같은 위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버티는 모습이 나올 거고, 애플도 충분히 빠졌다고 보고 있고, 애플도 조만간 이제 아이폰 공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든 뭔 반등이든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실적발로 움직여서 여기까지만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코스피나 뭐 국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코스닥도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었네요, 사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2차 전지 있어 잘 안 보다 보니까 자, 코스피만 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자리가 2,500이에요. 2,450보다도 2,500을 지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연쇄적으로 이제 악재가 연타로 또 한 번 나온다. 그랬을 땐 안 좋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킬 가능성이 높고 더 빠져봐야 이제 2,450점 보고 있어요. 2,400을 간다? 2,400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뭐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근데 그거는 저는 직행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봐요. 2,400까지 직행으로 한다는 거는 2,650에서 2,660에서 2,400까지 이렇게 떨군다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거든요. 중간에 보통 이렇게 못 떨구고 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막 코로나가 또 터지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뭐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빠질 수는 없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반등이 나올 때 아니면 버텨주는 요 구간에 보여줬을 때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요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는지 요 구간에서 걔네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면 되지만 이 기술적 반등 나왔는데 그때도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다 주구장창 그랬을 때는 아 다시 한번 하락하겠구나 2500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겠지만 그래도 깰 가능성이 좀 더 높겠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좀 보고 있고 다음 주는 뭐 나올 만한 악재가 이제 다 나왔다고 좀 봐요. 개인적으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악재는 10년물이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10년물 더 올라가면 이제 난리 났다 뭐 이러면서 뭐 환율 더 올라가면은 뭐 환율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우리 막 금리 우리도 뭐 금리 인상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한국은 금리 인상 안 할 거고 중요한 건 얘네들이에요. 자, 위안화랑 엔화에서 이쪽에서 개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금통위에서 한은도 분명히 환율을 보고 있어요. 한마디 던지면은 그래도 한 20에서 30원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좀 세게 얘기해주면은. 그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고점을 다들 쳤거든요. 전부 다 고점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구두 개입 들어오면은 바로 구두 개입이 확 적용이 돼요. 얘네들이 좀 움직여주고 그렇게 환율이 좀 정상화가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거고 그러면서 채권 금리도 어차피 전고점을 때렸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당연히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은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 주는 조금 진정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추가 하락보다는 2,500선을 지켜가면서 진정하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라가 준다면 엔비디아 이런 호재가 한번 나와 준다면 2,550선까지도 기대는 해봐요. 근데 그 이상 갭을 메운다. 이 갭을 메우려고 들어가려면은 그럼 V자 반등은 나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좋게 본다면 2,500 찍고 2,550 찍고 2,500에서 지지 한번 다시 받고 그러면서 다시 올리고 한 2,520선 찍고 그러고 이제 올려야지 요런 박스깡 구간을 갖다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살아나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이렇게 바로 V자는 어렵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온다면은 이 구간에서 얼마만큼 수급들 괜찮게 들어오고 선물 들어오고 자 그리고 환율 좀 진정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볼 거는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잭슨홀 요 내용에서 이상한 소리만 안 하는지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